안녕하십니까. 세종가정의학과 의원 편집자 최 PD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 감기 영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을 보고 어떤 분께서 바이러스랑 그럼 세균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둘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어찌됐든 그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그 자체의 본질을 갖고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는 밖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엄밀히 따지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유전체라든지 뭐 예를 들면 DNA, RNA 뭐 이런 거는 갖고 있을지언정 그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뭐 단백질이나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기관들이 없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밖에서는 그냥 물건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우리 사람 몸에 들어오면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 인체의 세포를 이용해요. 이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소기관들을 다 이용을 해요. 유전체만 갖고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를 이용해서 분열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들이 이 생존하고 이렇게 또 번식하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반면 세균은 본인이 모든 걸 다 갖고는 들어와요. 예를 들면 세포 안에 일반 우리 사람들의 세포처럼 세포 핵이라든지 소기관들, 이 세포 하나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이러스랑 세균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나 위험성의 차이는 없는 건가요? 둘 다 위험할 수 있고 뭐 증상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건데 열도 낼 수 있고 뭐 다 모든 증상 다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세균도 열도 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폐렴에 걸렸다 그러면 바이러스성 폐렴도 있는 거고 세균성 폐렴도 있는데, 우리가 증상만을 놓고 봤을 때 아, 이분은 바이러스 폐렴이구나, 이분은 세균성 폐렴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징은 없어요. 이제 발현 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바이러스성이다 세균성이다 추측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이어트가 단순히 몸무게만 빠진다고 다이어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의학적으로 다이어트의 의미가 혹시 있습니까?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이제 지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60kg의 같은 키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몸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이 없다 그러면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근데 근육량은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지방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분이 더 건강할 건지 안 건강할 건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제 다이어트의 핵심 목표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어떻게 하면 분해하고 에너지로 만들고 해서 우리 몸의 지방의 비율을 떨어뜨려 주는가, 요것이 이제 그 다이어트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나쁜 지방을 사람들이 좀 많이 빼고 싶어 할 건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뭐 셀룰라이트도 생기고 살 늘어짐 현상도 많이 생기곤 해요. 네. 이 정도로 급격하게 다이어트 한다면 건강에 이상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지방이, 쉽게 얘기하면 지방이 쌓이다 못해가지고 아주 덩어리를 져가지고 염증 덩어리가 이제 되는 걸 셀룰라이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갑자기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피부도 이제 이 지방 때문에 늘어났다가 단기간에 지방을 확 빼버렸어요. 그러면 늘어났던 지방이 다시 이제 원상태로 복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천천히 이제 체중이 빠진다고 하면 피부도 그만큼 시간이 있으니까 점점 원래 상태로 어느 정도까지는 복원이 될 거예요. 근데 너무 급격하게 빼면 외관상도 좋지가 않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급작스러운 체중의 감소는 담섭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급변하는 이런 그 상태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빼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굶었어요. 굶으면 당연히 우리 몸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거고,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지방을 분해해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돼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굶었다고 해가지고 지방이 먼저 이렇게 태워지거나 쓰여져서 체중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근육 먼저 사용을 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굶었다 그러면 탈수도 조장이 될 수가 있고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굶어서 다이어트하고 막 초단기간에 살을 뺀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건강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근육은 보호를 하고 지방을 빼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 두 가지. 하나는 운동해서 빠지는 거, 그리고 그렇죠. 하나는 식단이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런 경우에 혹시 건강상에 어떤 점이 나빠질까요? 제가 그러면 역으로 반문을 해볼게요. 한 가지 음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중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했을 때, 한 가지 음식에 만약에 모든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아이디어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 식품 한 가지만 먹었을 때 영양의 결핍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건강한 분이라고 한다면 단기간에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는 효과를 이룰 수 있겠지만, 먹다 보면 한 가지 음식만 먹다 보면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영양의 결핍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푸드 다이어트는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운동해도 살이 잘 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조금 덜 먹어도 살이 안 빠진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선은 살이 잘 빠지시는 분, 잘 빠지지 않는 분, 체질적으로 그럴 수 있고 유전적으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유전학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날씬한 분들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키가 작은 분이 있으면 키가 큰 분이 있듯이 날씬한 분이 있으면 뚱뚱한 분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전적인 그런 성향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살이 안 빠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동을 해도 그렇고 식사 조절을 해도 그렇고 살이 안 빠지시는 분은 유전적인 성향도 어느 정도는 감안은 해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을 좀 고려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분이 살이 빠지지 않는 그런 성향의 컨디션인가, 나이는 젊은 분인가, 혹은 이제 폐경이나 갱년기에 가까워지신 분인가, 또 내분비학적으로도 잘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 그러면 살이 안 빠지죠. 이런 갑상선의 기능에 저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약물 중에 이 살 빠지는데 조금 장애를 주는 거, 예를 들면 고혈압 약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약물 때문에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컨디션들을 따져보고 또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한약 다이어트를 한다, 약을 많이 먹었다, 용하다는 데는 다 가봤는데 살이 안 빠진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진 않는지 혈액 검사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신체 계측도 좀 해봐야 되고 BWA라고 이제 신체에 대한 조성 비율도 좀 따져봐야 되고 붓는 데가 있지는 않는지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좀 살을 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중에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도 있고 뭐 약도 있고 뭐 주사도 있고 하잖아요. 또 다이어트로 인해서 병원이나 한의원에 찾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제 경험상은 마인드요? 살을 빼고 싶은 마음과 본인의 생활 방식에 괴리감이 있어요. 이런 골고루 균형 잡힌 뭐 식사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보충제 없이 그냥 맨날 술 먹고 밤에 늦게 먹고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살을 빼면은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뭐 약의 힘을 빌리든 주사의 뭐 힘을 빌리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살을 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살이 다시 찌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 하나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한 경우하고 하나는 또 다이어트를 잘했지만 그거를 유지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잘못된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살을 빼는 거에 있어서 주요 타겟은 지방이에요. 이 지방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내다가 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초대사량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기초대사량의 근간이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작정 안 먹고 다이어트하고 하면 근육을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 무조건 굶는 게 아니고 최소한 단백질 섭취는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육이 빠져버리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살 빼기 전에는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 뭐 밥 한 공기씩 먹어도 살이 더 찌지도 않고 더 빠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똑같이 밥 아침, 점심, 저녁 먹게 되면 근육량 많이 줄었을 거잖아요. 밥 3공기씩 먹었던 것이 남는 칼로리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살이 찌겠죠. 근육이 없으니까. 그리고 탈수됐던 거 물 먹고 밥 먹고 하면 그거 다 다시 보정돼 가지고 또 체중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 기초대사량 떨어지고 또 막 무분별하게 식사하고 막 먹고 그러면은 또 지방 또 쌓여 나가고 계속 이것이 무한 반복이 되다 보면은 건강도 해치고 요요 현상 금방 오고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겠죠.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야채,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먹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이어트의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거는 운동도 아니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이 먹는 거의 음식의 종류와 이런 양을 이 다이어트 할 때 제대로 잘 정립시켜 가지고 다시 식욕이 돌아왔을 때 이런 균형 잡힌 이런 식사들을 하게 된다면 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야채,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섭취를 하시되 밀가루, 튀긴 음식, 뭐 달고 짜고 맵고 술 뭐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수면 충분히 잘 취하시고 요것만 해도 충분히 살은 잘 빠지고요. 거기다가 지방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운동까지 겸한다면 완벽한 이 다이어트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이어트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것도 강추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